네. 자, 그러면 특수한 재판의 병행하는 절차, 집행유예 취소, 그 이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 정답은 3번이죠. 법원은 집행유예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피고인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가 틀려? 예. 물은 후에 라고 되어 있죠? 물은 후에 결정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물을 수 있다가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피고인의 현재지도 주거에 관한 법원에 청구해야 되겠고, 취소는요 보호관찰 소장이 장의 신청에 검사가 청구해야 하고, 법원은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여기 나와 있죠. 제 사항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 예,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예,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런데 그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하고 정도가 무겁다면 집행유예 선고를 어떻게 할까요? 취소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62조이라는 단서,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발각됐다면 역시 또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해야 되겠죠, 이때는. 미 1항의 집행유예 취소는 반드시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하지만 미 2항의 집행유예 취소는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건데 그렇듯하죠. 예, 그렇지만 집행유예 취소라고 하는 것은 검사가 청구해야만 그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도 라고 하는 이 대목이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까요? 집행유예 취소 사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뭐냐 이건데, 예, 역시 2번이 틀렸죠. 법원의 직권으로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자, 4번 문제 볼까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치된 피고인에 대해서 집행유예 취소 청구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올바른 업무 처리 방식이 아닌 것은 뭐냐? 예. 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형의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 원본을 제외한 관련 기록 일체 및 결정 등본 일부를 검찰청에 송부해야 한다. 자, 무엇을 송부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예, 여기 보시게 되면 형의 선고의 실효 및 또는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련 기록 및 결정 원본을 검찰청에 송부하고 결정 등본 일부는 자체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일부를 검찰청에 송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자체 보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당연히 결정 원본이 어떻게 될까요? 결정 원본은 송부해야 되는 것이 맞죠, 오히려? 자, 1번은 참고해 두시고, 자, 2번은 역시 얘기 나와 있죠. 집행유예 취소 결정할 때 즉시 항고 기한과 항고 부번에 기록이 도출한 시간을 감안해서 늦어도 유치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결정을 하고요. 심리를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묻는 외에 가능한 한 담당 보호관찰관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듣는 등의 방법으로 심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자, 예규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소 비상구제의 특별 절차로 넘어가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예,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재정신청. 구치소에 구속된 사람이 한 재정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한 경우 그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법정기한 준수 여부는 그 사람이 재항고장을 구치소장에게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요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구속된 자에 대한 구치소 수감자에 대한 특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적용되겠느냐? 어디에? 재항고 법정기간 준수에도 적용이 되겠느냐 이건데 적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재항고장을 구치소장에 제출할 때가 아니라 이거는 법원에 도달해야 돼요. 재항고장은 법원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 자, 2번 기간의 계산에서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해당할 때는 그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죠. 그러나 어느 때는요. 시효나 구속기간일 때는 다르죠. 예. 초일을 산입하고 해당 날도 산입하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상소권이죠. 피고인의 형제자매도 상소를 할 수 있지만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못한다는 거. 예, 이건 상소권 회복 청구 사유가 되겠죠. 자기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의 제기한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 상소권 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상소권 회복을 청구한 자는 동시에 상소를 제기해야 된다. 이게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하고 그거 받아들이면 그때 상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상소장과 상소권 회복 청구를 같이 하는 거죠. 같이 내가 나에게 상소 제기인 기한 도가에 책임질 수 사유가 있으니 이 상소를 받아주시오 라고 하는 의미로 상소권 회복 청구를 같이 하는 거죠. 동시에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형사재판에서의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이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디 볼까요? 예, 사형무기, 징역, 무기금고 등 중형을 선고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측은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이 중형 선고, 우리가 상소권은 포기할 수 있지만 중형을 선고한 판결의 경우에는 상소권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예, 요게 틀린 것이고, 예, 이건 상소의 이익과 관련된 질문이 1번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자기의 불리한 재판에 대해서만 상소할 수 있지만 검사는 객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상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변호인 대리인은 고유의 상소권이 있는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하게 되면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유권이 아니란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상소의 제기는 서면에 의해야 하고 구술에 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소 제기도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거죠. 구술을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소권 회복 청구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소권 회복 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 정답은 4번입니다. 어딘가요? 자, 이거는 항소권 회복을 청구할 이유가 없죠.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되었는데 1심 판결에 대해서 검사의 항소에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미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거죠. 자, 이 판례를 한번 보실까요? 제1심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 또는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후에는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이 환송 또는 이송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항소법원이 다시 항소심 소송조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없죠. 따라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돼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권 회복 청구와 항소는 적부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제1심 재판 또는 항소심 재판이 소촉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제1심 판결에 대해서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라면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권 회복 청구를 하는 경우는 이는 적부받아 볼 수 없어서 기각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미 항소심의 손을 떠난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항소권 회복 청구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상소권 회복 청구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간의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함과 동시에 상소를 제기한다. 이 동시에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상소 제기기간은 잘 아시죠? 7일이죠. 단순히 질병으로 입원하였었기에 상소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제1심이 공소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어서 피고인이 공소 제기 사실이나 판결 선고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예, 그렇다면은 상소하기 어렵겠죠.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법정기한 내에 제기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 해당하겠다. 맞죠? 자기가 몰랐으니까요, 이것은. 자, 다음 문제. 상소권 회복 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이건 2번이 되겠습니다. 예, 역시 동시에 상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고 이게 틀린 거죠. 1번은 위에서 봤던 지문이고, 예, 상소권 회복의 청구가 있다면 법원은 청구의 허브에 관한 결정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상소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1심 판결이나 2심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판이 확정됐으니까 재판의 집행을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상소권 회복 청구가 있다면은 그 허브 결정이 날 때까지는 재판을 집행하면 안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 경우 피고인의 구금을 요할 때,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을 자유형이 확정됐는데 지금 집행을 정지하니까 그럼 석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럴 땐 피고인의 구금을 요할 때는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3번 상소권 회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뭐냐 이건데, 자, 1번이죠. 청구와 동시에 해야 된다. 동시에 상소를 제기해야 된다는 거. 여기 1번이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또 허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할 수 있고요. 없다로 되어 있네. 이거 틀렸고. 자, 상소권 회복 결정을 할 경우 구금된 피고인에 대한 반드시 석방해야 한다. 자, 이거는 반드시 석방해야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자유형을 선고받을 자라고 한다면 피고인에 대한 신병 확보는 필요한 거죠. 자, 조문을 확인해 볼까요? 자, 상소권 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 법원은 상소권 회복에 관한 대한 결정과 즉시 항고의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할 수 있는데, 전항의 집행 결정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구금을 요할 때는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피고인의 신병 확보가 필요한 거죠.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권 회복 청구서를 교도소장에 제출하더라도 법원 도착 시를 기준으로 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특칙이 적용되겠느냐의 문제였는데요. 예. 여기서는 법원 도착 시니까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확인해 볼까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한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할 때 상소의 제기한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 다시 한번 보세요. 상소권 회복 청구서를 교도소에 제출할 때도 그러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재소자에 대한 특칙이죠. 344조의 규정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자, 잘 기억해 주시죠. 상소권 회복 청구, 상소의 포기나 취하라는 경우에 준용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재소자의 특칙 344조 기억해 두시죠. 어쨌든 구치소의 수감 중에 있는, 그죠? 피고인이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누구한테 제출하면요?
교도소장 등에게 제출하게 되면 상소제기한 내에 상소한 것으로 본다 이거죠. 이것이 법원에 도달하지 않아도 된다. 즉 상소의 제기, 그 다음에 뭐예요? 상소권 회복 청구, 상소의 포기, 상소의 취하. 이해하시겠어요? 예. 다시 한번요. 상소의 제기, 상소권 회복 청구, 상소의 포기와 취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포기나 취하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예, 다만 상소 포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상소 제기한 내에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상소 취하라고 하는 것은 상소 제기 후에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정답은 3번이 되겠는데요. 어디 볼까요? 상소권을 포기한 후, 그러니까 상소 제기기한이 도과하기 전에, 그러니까 상소권 포기를 상소 제기기한 도과 전에 상소권을 포기했다 이런 얘기죠. 상소 포기 효력을 다투면서 상소를 제기한 자는 원심 또는 상소심에서 상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과는 별도로 상소권 해고 청구를 할 수 있다. 예. 상소권을 포기한 다음에 아직은 상소 기간이 남아 있다라고 해서 상소의 포기 효력을 다투는 거예요. 그때 원심이나 상소심에서 상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과 별도로 동시에 상소 제기 기간이 도과했으니까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가 되겠는데, 자 확인해 볼까요? 예, 상고를 포기한 후 그 포기가 무효라고 하는 경우에 상소 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상소 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소를 제기하여 상고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으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별도로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할 여지는 없다. 상소권 회복 청구라고 하는 것은 상소 제기가 도과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상소 제기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이 상소 포기가 무효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상소 제기간이 도과됐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다면 상소권 회복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상소권 회복 청구할 여지가 없다. 예, 이건 당연한 판시가 되겠습니다. 자, 상소기간은 뭐죠? 선고나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상소기간이 기산되며 이는 피고인이 불소한 상태에서 재판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위헌인가 라고 봤는데 우리 현재는 합헌으로 보고 있어요. 형사 피고 사건으로 법원의 재판이 계류 중인 자는 공소제기 당시의 주소지나 그 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긴 때 자기의 신주소지를 법원에 제출한다거나 소송 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송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거나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한을 도구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상소권 회복 청구 사유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상소권 회복 청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뭐냐 이건데요. 요거는 2번이 되죠. 이거는 동시에 한다 그랬죠. 7일 이내가 아니라. 예. 자, 그 다음에 1번은 우리가 확인했던 것이고, 예, 재판의 집행이 정지되는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예, 고소영장을 발부해야 된다는 것이고, 앞에서 봤던 내용이 되겠네요. 자, 6번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예, 이거는 3번이 되겠습니다. 상소권 회복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브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없다가 틀린 것이고, 자, 1번은 봤어요. 상소권 회복은 피고인 등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소멸한 상소권 회복을 위한 것일 뿐
상소의 포기로 인해 소멸한 상소권까지 회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상소권을 포기한 다음에 상소권 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 되죠. 예, 요거는 종지하나라도 상소 제기 기간에 그 다음에 동시에 자 재판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영장을 발부한다는 건 똑같습니다. 자 7번 문제 상소권 회복 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뭐냐? 4번이 틀렸는데요. 예,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앞서 봤던 것처럼 이거 할 수 있다. 뭐예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예, 서면으로 한다는 것. 그때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는 거죠. 자, 나머지는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자, 여기서는 3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군요. 상소의 포기 취하가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오인되거나 효력이 없음에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과되어 사건이 종국된 경우 포기 취하의 부존재나 무효를 전한 자는 상소권 회복에 신청을 할 수 있다? 아니다 이거죠. 앞서 봤던 것처럼 이거는 상소의 포기가 그죠? 상소의 포기가 무효였다면 그렇다면 상소 제기 기간 내에 그죠? 상소 포기라고 하는 것은 상소 제기 기간 내에 하는 것이니까 또 상소 제기 이후에 상소 취하가 했는데 그것이 무효였다면 그럼 상소권 회복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따라서 상소권 회복에 신청할 수 있다. 요 대목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 요거 앞에서 봤던 내용이죠. 포기한 자가 포기가 무효로 전한 경우에는 상소이행권이 경과하기 전에는 상고 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여 상고의 적과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할 여지는 없다. 그런데 만약에 기간이 도가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는 상고를 포기했다니까 상고 포기는 상소권 회복 사유가 안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정당한 사유죠. 교도소장 등 교도관이 법원의 결정 정본을 송달받고 상소기간이 지난 뒤에 그 사실을 피고인에 알렸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그 배우자가 소정기간 내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면 상소권 회복 신청은 인용할 여지가 있다. 이건 정당한 사유로 봐야 되겠죠. 예, 규책 사유가 교도소장 등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재소자가 교도소장에게 저 항고장 왔어요? 라고 물어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예, 상소의 이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소의 이익. 우리가 상소라고 하는 것은 원심 판단에 대한 통상의 불복 절차,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통상의 불복 절차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불복한다는 얘기는 원심 판단보다는 유리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고인의 상소라고 하는 것은 이 상소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익 재판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내려진 불이익 재판에 대해서 허용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러한 불이익 재판이 없다면 상소의 이익이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상소의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검사 같은 경우에는 객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준사법기관으로서 객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검사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상소도 가능하다. 즉 검사 자체로 보게 되면
그 재판이 자신에게는 불리한 재판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뭔가 법령 적용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판단을 내게 되면 결국 그를 통해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상소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번 상소 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런 얘기인데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형면제 판결, 형면제 판결은 이건 유죄 판결의 일종이죠.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이므로 이에 대한 상소는 소이익이 없다.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형면제 판결은 무죄 판결이 아니라 유죄 판결이라 했죠. 그러니까 무죄 판결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소의 이익이 있는 거죠. 자,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고시록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 무효로 선언된 경우에는 면소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가능하다. 이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무죄 판결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무죄. 자,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적극 이렇게 해놨네요.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죠.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이해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시간상으로. 그 다음에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 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 할 수 없다. 그러니 상소액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자, 1심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요. 1심 판결에 대해서 1심 유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피고인과 그 다음에 검사가 있는데 상소권을 포기했어요. 검사만 상소했습니다. 자, 양형부당을 상소했으나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이거죠. 여기서 기각 판결이 나왔을 때 이 기각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이 상고할 수 있냐 이런 얘기죠. 이미 피고인은 항소권 자체를 포기했기 때문에 상고할 수도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때는 어차피 이 유죄 판결에 대한 형 이상을 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항소심 판결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 볼까요?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이건 3번이 정답입니다. 피고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해 상소할 수 없어요. 앞서 봤던 것처럼. 즉시항고는 잘 아시겠지만은 이를 허용하는 명문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상소의 종류에는 항소, 상고 및 항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결정에 대한 상소를 우리가 항고라고 한다. 이건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판을 판결, 결정, 명령 이렇게 나눠 본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항소, 상고라고 하죠. 상소가. 여기는 항고라고 하죠. 항고, 그 다음에 재항고. 명령에 대해서는 준항고. 이런 불복 절차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항고에는 즉시항고와 보통항고가 있는데 이 즉시항고는 3일 이내에 해야 되고 이 경우에 결정의 효력은 정지된다는 거 뭐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이 재항고는 다 즉시항고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상소의 제기와 포기 취하. 자, 1번 문제입니다.
상소의 포기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예, 3번이 정답이죠. 상소를 제기하고 상소를 포기하고 상소를 취하하는데 다 원심 법원에 해야 하느냐? 요 취하는 안 되는 거죠. 취하는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이거는 항소 법원에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소의 포기 취하는 서문으로 하게 되는데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서 할 수 있다. 상소의 제기는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예,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렇게 중형이 선고될 때는 상소를 포기할 수 없고요.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이 사망했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상소의 포기 취하를 할 수 있다. 요거는 예, 요 단서에 나와 350조 단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다음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피고는 공판정에서 구술로서 상소 취하를 할 수 있으므로 앞서 봤던 거죠. 변호인이 상소 취하에 대한 피고의 동의도 공판정에서 구술로서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상소 취하에 대한 피고의 구술 동의는 명시적인 여부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이 상소 포기라고 하는 것은, 상소 취하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묵시적으로 가능하다가 틀린 거예요.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자, 1번 불이익 변경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서, 예, 이건 검사가 있겠죠?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 소위 말해서 그 죄명은 문제되지 않고 형이 문제되는 거죠.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이거나 아니면 검사가 피고인을 위해서 상소한 사건에서는 이겁니다. 이 불이익 변경 원칙을 인정해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이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상소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원심보다 중한형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누가 예, 쉽게 말하면 믿져야 본전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 상소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치재판을 청구한 경우 제1심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과 동일한 벌금을 선고하면서 새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조제 2항에 의한 이수명령을 변경한 것. 요게 이제 불이익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전체적 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벌금형은 똑같지만 뭐예요? 이수명령이 추가된 거죠. 이만큼 불이익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불이익 변경 문제에 저촉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 기한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변론을 제기하여 그 항소 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심리를 해봐야 된다. 자,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남았는데 항소심의 변론이 종결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변론의 재개라고 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이었잖아요. 그런데 항소심에서도 그러냐 이런 얘기죠. 다만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내라고 한다면 법원의 재량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때는 심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이거는 1번입니다. 어떻게 됐나요? 항소를 하면은 항소장을 어디에? 원심법원에. 원심법원 허가를 받아 원심법원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항소법원에 제출할 수 있느냐? 아니다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바 있었죠.
그래서 원심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원심 법원이 항소 여부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고, 예, 적법하다고 판단했을 때 소송 기록 등을 항소 법원으로 송부하게 되는데, 그때에 비로소 뭐가 되는 거죠? 2심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2심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때 비로소 신급이 이전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소송 기록이 원심 법원에서 항소 법원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예. 따라서 원심 법원을 경유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자, 항소인이나 변호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이죠?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요 기간이 20일이에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그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구치소장 또는 직무를 대리한 자에게 제출할 때는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 요거는 이제 이른바 제소자 특칙이 어디에도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요. 예, 예, 항소유서 제출기한에도 적용이 있다. 예, 사망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공소기각 결정을 한다 이거죠.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한 심판하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관해서는 항소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예, 요거는 우리 364조 우리 조문 문제가 되겠습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다면 그거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는 거, 예,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상소의 포기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예,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하나 더 갔나요? 네, 여기죠. 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3번이죠. 상소의 포기나 취하는 구술로도 할 수 있었죠. 예, 그래서 서면으로만 이게 틀린 것이고 무기징역, 무기금고 사용 요거는 안 되죠. 상소 포기할 수 없고. 예,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사망했다면 동의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예, 만약에 소송 기록이 아직 상소본에 송부되지 않았다면 원시법원에 상소에 취하를 할 수 있다는 것. 자, 제소자 특징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는 몇 개인가 이겁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재정신청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죠. 상소장, 상소이유서, 상소권 회복 청구서, 상소포기서 및 취하서, 그 다음에 재심 청구서 및 그 취하서. 요 F만 우리가 못 봤네요. 예. 여기서 재정신청서는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이거는 도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재정신청. 예, 여기도 그 판례가 나왔네요. 재정신청서에 대해서는 344조 1항과 같은 특례 규정이 없다. 이런 거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F가 여기 나와 있었죠. 재소자에 대한 특칙 해가지고 예, 재심 청구서 및 그 취하서입니다. 재심 확정된 거에 대한 것이죠. 여기도 보게 되면 344조 제소자 특칙 규정은 재심 및 청구와 그 취하에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모아서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자, 상소의 포기 취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요거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소의 포기 이거는 예, 변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게 틀린 것입니다.
자, 2번은 봤고요. 예, 3번도 우리 앞서 봤던 거죠. 예, 상소의 포기 취하에 부존재나 무효로 전한 자는 절차 속행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거 맞죠? 이때 상소권 해고 청구할 이유가 없어요. 예, 절차의 속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 7번.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소송에는 뭐냐? 예, 상소의 제기는, 그죠? 소제기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8번. 자,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이거는 3번입니다. 예, 이거 아니죠. 직접 상호권을 제출할 수 없어요. 자, 1번 상소이익이 없다는 거. 예, 2번도 맞죠. 검사의 상소의 이익. 예,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자, 상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요거는 4번이 옳습니다. 요거는 뭐죠? 상소기간 내에 상소장이죠. 요건 재수와 특징이 적용되죠. 그래서 상소에 대해 상소권으로 본다. 이게 맞는 거고요. 상소는 서면으로 한다 그랬어요.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항소기간은 10일이죠. 7일이죠. 예.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상소의 포기 취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이건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상소를 취하거나 포기했다면 다시 상소 제기할 수 없어요. 이건 확실하죠? 예, 상소의 포기나 취하는 서면의 원칙이지만 구술로도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이 있다면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 또 중형일 때는 상소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확인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일부 상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